제가 오디오를 꺼놓고 있었네요. 정사탕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 라이브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인스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PPT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9시부터 정식으로 시작할 건데, PPT랑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프로필 링크를 보시면은 있습니다. 링크가. 네, 들어오실 수 있고, 어, 9시부터 할 거고, 지금은 수다를 떨고 있어요. 네, 수다를 떨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라고. 근데 제가 오늘 홍보 많이 안 했죠. 홍보 많이 안 한 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들어오셨는데 제 목소리 왜 저래 막 이럴까 봐 친한 분들만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좀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약간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매주 있을 거예요. 매주 조금씩 조금씩 바뀌겠지만 이제 그때그때마다의 저의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노막국님 반갑습니다. 예, 선샤인맘님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오셨다가 오늘 주제가 AI 시대의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멜로디맘님 반갑습니다. 예, 멜로디맘님 건강하신지요? 예, 걱정이 항상 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잘 지내시는지. 멜로디맘님 잘 지내시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멜로디가 잘 크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신청해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얘네들을 뭐를 공부시키지? 뭐를 어떻게 시키지? 전공은 어떤 거 시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큰 가이드 방향성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멜로디맘님 건강하시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도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그래서 아 이게 참 건강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40대가 되니까 목소리 완전히 같죠. 제가 원래 목소리 되게 깨꼬리 같거든요. 근데 성대결절이었어요. 네, 성대결절이었고 지금 고민이라고 하신 게 챗GPT를 이거를 애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어릴 때 접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거. 근데 사실 저는 결론은 이미 내렸어요. 결론은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자. 예, 제대로 가르치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내렸어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거는 뭐 약간 뭐 스크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계속 화면을 봐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얘가 너무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게 세상이 이게 바뀌는 큰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검색하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걔가 공부를 안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숙제 같은 거를 챗GPT로 이제 하면 그거 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보면 알아요. 그거를 숙제를 자기가 정말 한 것처럼 챗GPT를 잘 쓴다? 그 엄청난 겁니다. 티가 나요. 예, 누가 봐도 티가 나요. 아, 이거 챗GPT로 했구나. 누가 봐도 티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정교하게 애가 혼자서 했는데 정말 티가 안 난다. 숙제를 수행평가를 애가 챗GPT로 돌렸는데 티가 안 난다. 이거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잘 쓰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이제 제가 쓰는 거 보여주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남편도 가르쳐 줘가지고 잘 쓰고 있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교육했던 분들 만나면은 다 너무 잘 쓰고 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는 거를 우리도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은주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편안한 무드로 제가 평소 강의랑 좀 다르게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인스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PPT를 같이 보면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필 링크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이게 업무에 한번 써보시면 이게 진짜로 편하고 어 이게
그렇거든요. 지금 챗GPT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지금 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에 원래 $20에 플러스 부가세 $2 해서 22불을 매달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게 $40로 오른다고 합니다. 예, $40로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부가세까지 내면 $44면은 5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특강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 인공지능을 한 개인으로서 기업이나 이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어, 저렴한 시기다. 가장 싼 시기다. 이거 가격 계속 오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가격이 한번 오를 것 같고요. 챗GPT가 이제 기본인데 걔가 오르면 다른 애들도 같이 오를 것 같고 그리고 $2,000짜리 그 챗GPT가 등장한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2,000. $2,000면은 하나로 얼마죠? 한, 한 260, 7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정말 그 절묘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한 사람 분량이 한 사람 월급, 그 신입사원 월급 정도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정도면 할만하네. 그렇게 해서 뭐 무제한으로 굉장히 하이엔드의 그걸 풀어준다고 하면 할만하네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본 사람들은 뭐 $20든 $50든 계속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이미 여기 락인이 된 거죠. 이거 없으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안 써본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경계가 돼요. 그래서 AI 디바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저는 그게 바로 AI 디바이드로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를 그냥 계속 쭉 쓰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어,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PPT를 만드는 걸 도와드렸어요. PPT 만드는 걸 도와드렸는데 정말 그 챗GPT한테 요약해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이제 그 PPT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뚝뚝 누르면은 진짜 순식간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써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챗GPT 그냥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뭔가 가르치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빨리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제 좀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져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스마트폰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강의. 그거 누가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듣지. 젊은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AI 강의도. 그래서 AI도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그냥 쓰는 사람, 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많이 써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줌에 어,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AI 키즈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제가 목소리가 이 모양이어서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좀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9시가 됐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PPT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보시는 분들은 프로필 링크에서 타고 들어오시면 PPT랑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PPT에 있는 귀여운 아이콘들 있죠? 이거는 제가 미드저니로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 다 뭐 일러스트 디자이너한테 맡기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냥 툭탁툭탁 해가지고 얘가 제일 예쁘네? 이렇게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달라진 시대를 한 2년 정도 만에 살고 있어요. 한 2년 만에 정말 많은 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반부마마라고 하고요.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3학년, 5학년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어서 얘네들을 도대체 뭘로 키울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 관련된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육아 계정을 원래 저는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육아 계정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연구원 경제학 했고요. 연구원 출신이어서 어, 좀 제가 이제 국책연구소에 있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제가 원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를 좀 하다가 실패한 고시생인데, 고시 공부를 하다가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관심은 약간 정책 쪽에 있어요. 네, 좀, 아, 이런 정책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이 AI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쓸 수 있을까?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 왜 오늘은 약간 편안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AI를 배워야 할까? 이거를 도대체 애들이 배워서 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 나는 생성 AI 툴을 사용을 해봤다. 예, 사용해봤어요. 저는 사용해봤어요. 해봤습니다. 네, 대답하셨고. 나는 사용해봤어요. 네, 다 써보셨어요. 와. 근데 그 AI가 혹시 뭐 아수겁 같은 거다. 예, 아수겁이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해. 이게 생성 AI가 맞긴 한데 약간 애매해요. 근데 나는 챗GPT 써봤어. 클로드 써봤어. 클로드랑 대화해봤어. 아니면 퍼블릭시티에다가 검색해봤어. 뭐 이런 걸 해봤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 좀 세련된 겁니다. 굉장히 좀 트렌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보는데 줌 주소를 못 찾겠어요. 줌 주소를 그 제 프로필 링크에 밑에 보면은 그 AI 학부모를 위한 교육 거기 이제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줌 주소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어,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좀 만나보면,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데 좀 늦어요. 예, 좀 늦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뭔가가 뚜렷한데, 10년, 20년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귀를 닫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제가 주변에도 이제 보면은 어, 근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 되게 관심 있어요. 애들한테 AI 교육. 근데 엄마가 배우려는 생각은 잘 안 해. 왜냐면은 내 세대에서 AI를 쓸 것 같진 않거든. 막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 좀 다양하게 사람들 만나보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갖고 계시는데, 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 있는 전업주부인데 굳이 AI를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완전히 대형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만약에 내가 AI를 좀 쓰고 있다, 업무에 쓰고 있다. 그 일상에서도 많이 써요. 저희는 그래서 뭐 여행 계획 같은 거 짤 때 어디에 어떻게 가면 좋을까? 지금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고 뭐 초등학생 몇 명인데 여행 어떻게 가면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얘가. 그래서 그 나의 일상의 작은 것들을 얘가 처리해 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뭐 혹시 나는 여기서 챗GPT나 뭐 다른 AI 툴을 유료 구독을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유료 구독하고 있다. 돈을 내고 있다. 저요. 예, 역시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트렌디하십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상위 0.01% 챗GPT 미드전이에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예,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이거 막 저요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저와 함께 오래 하셨던 분들이 확실히 트렌드에 빨라요. 예, 그래서 트렌디함의 저는 정점이라고 봐요. 이건 나 돈 내고 쓴다. 그냥 한번 써봤다 이거 말고 돈 내고 쓴다. 예, 이거 트렌디함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는 빨리 가고 있다. 이게 저도 제가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진짜 막 정신이 혼미했었던 게 AI 툴들이 그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나오고 막 하니까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일론 머스크가 AI 개발 멈춰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러다 다 죽겠네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 지난 1, 2년 사이에 진짜 빠른 속도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그 진짜 유료 구독을 조금 권장드리는 게 이거 한번 써보고 계속 내가 맛을 들여서 와 이거 편하다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매달 달달이 이제 오픈 AI에 $20씩 내는 그런 나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AI를 쓰는 사람이지라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돈을 냈으니까 뭐라도 써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계속해서 쌓이면 10년, 20년 후에 엄청나게 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비크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AI 챗GPT 교육을 처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교육이 없었을 때. 그래서 그때 장피엠님, 그 일잘러 장피엠님이 거기 강사로 오셨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날 오프라인 모임을 했거든요.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뭐였냐면 거기 어떤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대요.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제 받은 명함 중에 하나가 우아한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아한 형제들 아시죠?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이제 명함을 그때 받았는데 그때 받았을 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제 뭐 그 전단지를 이렇게 어플로 만들어서 하는 회사입니다. 뭐 그러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빠르게 이게 그 시대를 바꿔놨잖아요. 그 기업의 그런 것들 완전히 그런 판도를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그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몰랐구나,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번 AI 트렌드는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다니던 게 2008년에서 2009년 그때쯤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거기가 양재동 양재 코스트코 옆에 있어요. 양재 코스트코 옆에 있어가지고 셔틀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 약간 구석에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가 강남이랑 신논현역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집에 갈 때 항상 거기서 내리면 보이는 회사가 카카오톡이었어요. 예, 거기서 보이는 회사가 카카오톡이 딱 내리면 신논현역인가에 딱 내리면 카카오톡 건물이 그 쬐끄만한 5층짜리 건물에 4층에 있나 3층에 있나 아무튼 쬐끄만 거기에 카카오톡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이 우리 회사에 이제 왔는데 오기 직전에 자기 지도 교수님한테 너 카카오톡에 들어가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작은 회사에 들어갑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작은 회사에 제가 갑니까? 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카카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한다. 내가 눈앞에서 기회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놓칠 수 있다. 근데 이 기회는 저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혹시 여기에 90년대에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혁명들을 내가 이렇게
그때 살아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년대에는 뭐 안 살아 계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2000년대에는 살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니텔 사용하셨던 분. 저도 그런 거 썼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으로 다 봐왔고 나도 그 시대를 살았는데 내가 그 엄청난 기회가 막 열리는 그 시장에 내가 탑승해가지고 뭔가 내가 얻었나? 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네. 예, 모르겠네. 그래서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애니팡 기억나시죠? 애니팡. 애니팡 하다가 집에 못 갔던 기억도 나는데 그 애니팡이 뭐 하루에 100억을 벌었댔나 뭐 한 달에 100억을 벌었댔나 아무튼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런 게임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탑승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은 인터넷을 다룰 줄 알고 코딩을 할 줄 알고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나는 그걸 못해. 예,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막 눈앞에 엄청난 기회의 땅이 열리는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죠. 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기회들을 탑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본인이 챙겨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거는 그걸 눈으로 보지만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었던 거, 그런 거기에 타지 못했던 건데 이게 AI 생성 AI는 사용을 해봤더니 저 같은 사람도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얘한테 시키면 코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요. 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생성 AI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는 기술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되게 쉽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 그리고 내가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생성 AI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생성 AI는 코딩 언어처럼 막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로 하듯이 말로 설명을 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적 기회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면 그냥 뭐 조금 평범하게 산다라는 거를 넘어서 그냥 내가 대체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괜찮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부모 세대, 좀 지금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으면 30대 후반, 40대,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직장에서 뭔가 이제 본인의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당장 뭐 AI한테 대체되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애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이 클 때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제가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EBS에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 AI 뭐 직업 대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영상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되게 뻔하게 들려요. 되게 뻔하게 들리는 게 뭐 창의력이 있는 영역부터 대체됩니다. 뭐 사람의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빨리 대체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면은 되게 뻔한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저 인터뷰가 챗GPT 3.5가 나오기 1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와, 저런 인사이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AI한테 가장 대체되기 쉬운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많이 흐르는 산업. 돈이 별로 안 흐르는 산업은 대체가 안 된다. 일단 돈이 많이 흐르는 산업. 그래서 어, 의사가 간호사보다 빨리 대체된다. 거긴 돈이 많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람과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는 대체되기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데이터를 뭔가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 그거는 이제 대체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챗GPT나 이제 AI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었죠. 예, 인공지능이
갑자기 없었다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70년대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개발을 해도 뭐 그냥 그저 그랬다가 중간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와, 사람을 이길 수도 있네 이랬다가 또 뭐 걔는 바둑만 두는 거니까 다른 건 잘 못하거든요. 뭐 그냥 막이 쭉쭉쭉 있다가 챗GPT 3.5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3.5가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게 충격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 로봇이나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긴 한데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것처럼 대체할 거긴 한데 그래도 먼저 대체되는 거는 노동력이겠지. 힘을 쓰는 영역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힘을 쓰는 영역이 더 빨리 대체되겠지. 그러니까 뭐 택배 상하차를 옮기는 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AI들이 먼저 대체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챗GPT가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대체될 것 같은 게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 자료 자료 분석하기, 뭐 음악 만드는 거, 작곡하는 거, 동영상 만드는 거 이런 게 대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창의적인 거는 사람만 할 수 있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야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요.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제 그 한강 작가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그 텍스트를 이제 챗GPT한테 학습시키면 그런 문체나 이런 거 이제 똑같이 카피해요. 예, 똑같이 카피해요. 그래서 글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뭐 그렇죠. 이제 어지간한 그림은 얘가 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스레드를 한번 보다가 어떤 분이 어떤 작가의 관람 전시회를 보고 왔다고 해서 이제 봤는데 그림이 너무 AI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린 건데. 그래서 그 화풍에 따라서 저거는 AI가 그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점점 많아지고 요즘에 이제 AI로 그려가지고 이제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AI 그림 나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예, 그런 그림 같은 영역, 실사처럼 보이는 영역도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직업을 대체할까라는 직업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돈이 많이 흐르는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창의성이라는 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넥서스라고 하는 책이 새로 나왔어요. 내돈내산 이렇게 읽었는데 한번 이거를 같이 읽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제가 독서 모임 같은 거라도 좀 해볼까? 이거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AI가 어떤 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저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뭔가 혁명적인 이런 얘기하다가 돌 맞을 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 그런 건데 뭐냐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상위 0.01%의 천재가 인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위 그러면 90, 하위 99.9%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라는 건데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는 주제인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그 한 사람당 뭐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생계가 유지가 되게 하는 그리고 그 생산적인 일들은 상위 0.01%의 천재들이 하는 그런 세계다라고 이제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은 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류가 여태까지 꿈꿔왔던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왜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생계가 유지가 되는 세계. 근데 이 세계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행복을 주는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한 상위 10%인데 0.01%에 끼지 못한 나머지. 그러니까 인류의 나머지 대부분은 이런 생활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평생 지금 기준으로 한 월 3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나와. 그러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 소득이 보장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일이 없는 상위 10% 정도, 상위 20% 정도는 굉장히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최악인 게 내가 우리 애를 잘 키웠어.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 너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그 애가 정말 너무나도 다행으로 천재야. 그래서 0.01%면 괜찮아요. 걔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가 될 거니까. 근데 거기서 약간 미달이야. 근데 우리 기준에서 봤으면 우리가 이제 40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 나이면 사실은 상위 10%면 정말 너무 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치에서 뭐 학업이든 뭐든 상위 10% 능력치를 갖고 있어. 당연히 잘 살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상위 10%를 살아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지는 세계. 그냥 일 자체가 없어져.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300만 원 기본소득으로 살면서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어떻겠니? 이 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부분의 인류는 굉장히 행복해지겠지만 상위에 있는데 할 일이 없어지는 인류는 굉장히 불행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애가 내 자식이 아닐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애매하게. 애매하게 걸려버리면 거기에. 그래서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기도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고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가 인서울 대학을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까지 부모들이 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 애가 평생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그냥 먹고 노는 거야. 먹고 놀게 될 거야. 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막 엄청나게 막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는 그냥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굉장히 그냥 살아야 되는 할 일 자체가 없는 세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얘 뭐를 해야 되냐? 각자의 예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토피아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그림 그려. 근데 이게 예술가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생계형 예술가로서의 삶은 굉장히 괴롭겠죠. 내가 예술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꼭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편집하고 찍고 그냥 그런 나의 유희를 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불만인 사람들도 많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급진적인 사고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 보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냥 나라에서 굉장한 그 복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막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고 그냥 각자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되게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인간의 욕구 중에 막
높이 올라가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 본인 성향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 할 일 자체가 없어요. 예, AI 시대가 되면 아주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일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업들은 아마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로 직업군 자체라는 게 좀 대체가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겠죠. 예, 예측할 수는 없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겠다. 변호사를 만들겠다. 이런 게 되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 직업들 가장 1순위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키우지? 도대체 어떻게 키울까? AI에게 대체되지 않게 키워야 되나?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 AI한테 대체되지 않으려면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 몸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 애가 몸을 쓰는 일을 해야지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데, 아닌데, 나 우리 애가 똑똑하게 공부 잘해서, 어, 그 머리 쓰면서 하는 일 하고 싶은데. 근데 머리는 AI가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뭐 우리가 기존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직업군들, 그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대체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한 결과, 그러면은 나는 애들한테 뭘 해주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저의 지금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AI가 바로 할 수 있는 일, 즉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애한테 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AI한테 시켰을 때, 어, 그 영어 단어 스펠링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스펠링 요거 틀린 거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외우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울 때 대충 한 80점 정도 맞게 하는 거랑 100점을 맞게 하는 거랑 그 학습의 깊이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보는데 막 스펠링 하나까지도 틀리지 않게끔 애를 만드는 거랑 그냥 대충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학습의 방향성이나 깊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스펠링이나 이런 거는 AI한테 한번 교정해 달라고 하면 1초 만에 교정이 돼서 나와요. 문장, 문법 조금 어색한 거 교정이 돼서 나와요. 이제 계산 같은 것도 얘한테 시키면 금방 해서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이 완벽하게 100점 맞을 때까지 훈련하게 뭐 마치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된다. 지금 다 아니, 타자기가 아니라 프린터 컴퓨터를 쓰는데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니까 옛날에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 이제 글씨 쓰면은 글씨가 미우면 찢어버렸대요. 예. 근데 그런 엄마들이 있대요. 그래서 글씨가 예쁘지 않으면 이렇게 찢어버리고, 근데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긴 해요, 그 친구가. 근데 그게 스트레스였다는 걸 계속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 스펠링을 정확하게 100점을 맞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인데 부모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단어를 완벽하게 많이 스펠링을 다 외워야 돼. 이런 걸 훈련하는데 시간을 쓰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노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잘 못 볼 수 있겠죠. 학교 시험은 왜냐면 스펠링 틀리면 틀린 거니까. 근데 그게 학교를 넘어서서도 계속 유효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PPT를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한번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할 때 가르치는 방식을 바꿨대요. 예, 이거는 아마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뭐 하면은 다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기초 문법을 가르치고 샘플 프로그램을 한 글자 한 글자 따라서 입력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은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점 하나 잘못 찍고 막 이래도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입력해보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샘플 코드를 주고 그거를 수정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대요. 근데 저도 개발을 잘 모르지만 코딩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대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가르치는 방식은 코딩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AI를 통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거를 AI랑 이제 만들어 보고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AI한테 또 수정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개발을 하나도 모르지만 챗GPT랑 저런 식으로 해요. 예, 저런 식으로 하면 그럭저럭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하다가 막히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마치 과외 선생님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도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딩을 배우는데 그거를 막 선생님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물어가면서 나는 이런 걸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면은 AI가 그냥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그런 학습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AI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배워서 누구한테 가르치는 단계까지 이제 왔지만 처음에는 이게 뭐 교과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외국 자료 같은 거 그냥 보고 뭐 막 트위터도 보고 틱톡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오만 가지를 보고 막 외국 자료 막 뒤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딱 해가지고 하면은 이미 너무 늦었고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막 이제 어떻게 좀 개걸스럽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스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딱딱딱딱 정리된 거를 공부하는 거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예, 그래서 학습의 방법 자체도 바뀔 거다. 그러니까 실전형으로 점점 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봐야 된다. 내가 코딩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는 과정. 그걸 한번 해보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저도 그 멍청하다는 3.5를 데리고 웹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애를 데리고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막 컬소라고 하는 되게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만들면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 만들지 뭐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거 실제로 해볼 수 있고 근데 되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짠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끈기 있게 하는 거 그거를 애들이랑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이 바뀌어서 실습을 더 많이 해볼 수 있고, 디버깅도 뭐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이제 코드를 이제 막 하나하나 점 찍고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내가 만드는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육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 이런 거 가르치는 파이썬 같은 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수가 예전 교과서 싹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1, 2강을 배우면 끝난다. 파이썬은 1, 2강만 배우면 끝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면 그냥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 구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깔고 여기다가 입력해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만 배우면 사실은 그 뒤는 챗GPT랑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나도 만약에 이제 배우면 파이썬 1, 2강을 배워가지고 내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파이썬이라는 게 돌아가는구나. 여기까지만 배우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이엔드의 시니어급들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예, 개발자도 그렇고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가장 탑 티어에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은 AI가 대체 못합니다.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 밑에 신입사원들 아직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은 아직 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잖아요. 큰일 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경력이 없으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 말도 안 되죠, 사실. 경력이 없으면 취직이 어려운데 신입사원은 AI로 대체될 거다. 그러면 내가 시니어까지 가야 되는데 주니어를 밟아야 시니어를 가죠. 근데 주니어 가는 길이 막혔어요. 신입사원 안 뽑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 저는 뭐 기업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지만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직원을 내 규모에서 채용해야 될까?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은 다 AI가 하고 자동화 돌리고 그리고 큰 기업들은 신입사원 대신 AI를 잘 쓰는 직원을 뽑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체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뭐 어떡할 거냐. 근데 최근에도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대기업에서 기업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거를 압도적으로 이제 줄일 거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뭐 시대가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가 아니라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오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이 기업은 점점 점점 작고 강해지는 형태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내 밥벌이를 각자 할 수 있는 스스로 기업이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애는 아닐 거야. 우리 애를 더 좁은 대기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점점 점점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 옆에 길들은 점점 넓어질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처럼 뭐 본인이 이제 만약에 전문직이다. 나처럼 너도 할 수 있어. 하는데 확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훨씬 줄어드는 경쟁률이 훨씬 줄어드는 더 높아지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많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AI한테는 대체되지 않는다. 적어도. 왜냐면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AI는 인턴 사원이나 이제 신입 사원 갓 이제 회사를 들어온 정도의 느낌. 코딩도 잘해요. 다 잘하는데 아직 시니어의 수준을 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I가 해온 결과물이 이거 괜찮냐? 이거는 어떠냐? 이런 정도는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클 때쯤 되면 한 20년은 지나야 제대로 이제 뭔가 사회에서 활동을 할 텐데 걔네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사이 AI는 얼마나 발전을 할 거며, 그죠? 끝도 없이 발전할 건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전체적인 큰 메가 트렌드는 대기업은 점점 사라지고 기업은 점점 작고 강해지는 형태로 갈 거다. 그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캔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캔바라고 하는 회사가 직원이 100명이 안 된대나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봤는데 되게 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직원이 진짜 적어요. 예, 직원이 되게 적고 조그맣게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 같은 그런 대기업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있는 기업들도 직원 채용을 신규로 할까? 우리 애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뽑아서 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거를 뽑아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 애를 그 대기업에 취직시켜야겠다라는 목표 아니면 뭐 전문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챗GPT가 월 구독에 2,000달러짜리가 등장한다고 해요. 2,000달러. 이게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비싸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2,000달러짜리 챗GPT가 나오면 이걸 누가 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달에 한 260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참 묘하게도 한 사람의 신입사원 월급이랑 좀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신입사원을 고용하면은 어, 이렇게 좀 드는 정도의 비용보다 조금 낮은 약간 이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업이다. 그러면은 저거를 사람 대신 저걸 쓸 것 같아요. 막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성능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그 직원을 비용으로 보잖아요. 저걸 휴먼 리소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용이에요. 월급이 매달 나가는 비용이죠. 그 비용으로 보면은 챗GPT 구독료와 사람 한 명을 채용하는 거는 똑같은 의사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게 2,000달러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저거를 구독하지 않을까? 저거를 구독하면 근데 2,000달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른 비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직원 채용을 않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하나는 어, 애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느 방향으로 키울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냥 어,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삶을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나의 일상이 소중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 애가 막 열정이 대단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스스로 못 견디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울까? 그래도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파라는 앞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고민인 게 그 애들 뭐 학종? 중학교 가면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하는 거.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중학교 때 무슨 자기 장래 진로를 어떻게 알아요?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거를. 나도 지금 마흔이 넘어서 나의 적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중학생인 애가 나의 진로와 꿈과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인 기업이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운영하는, 한 명이 운영하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되게 빠르게 오는 미래일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오는 미래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그게 굉장히 빠른 미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스레드에서 본 글인데 앞으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악기를 기깔나게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는 저 이제 바이올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저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지휘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AI들을 보수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사가 여러 군데 뻗쳐 있거든요. 여러 군데 뻗쳐 있어 갖고 이것도 나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그전에는 나의 능력이 제한적이니까 내가 뭐 디자인을 해본다. 그러면 디자인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AI가 거기에 들어오니까 나는 관심을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AI를 통해서 이만큼으로 능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보면은 혼자서 만든 게임이 막 상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 디자인 AI가 해주지, 음악도 만들어주지. 자기가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 조금씩 조금씩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했다. 그리고 AI의 발달은 앞으로 1인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가능하게 할 거고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예언 수준으로 이제 요새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강의하고 몇 달 있으면 기사화가 돼요.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약간 뭐가 신이 내렸나 싶은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면은 곧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인 기업인데 유니콘이 된 기업이 1년 안에는 조금 오바고 2년 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AI의 발달로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외주도 굉장히 주기가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AI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뜨니까 우리 애를 AI 연구원으로 만들자. AI를 연구하는 박사로 키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 되게 대세니까 스마트폰을 그 개발하는 개발자로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AI 기술은 그런 식으로 머리가 트인 애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약간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구잖아요. AI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거는 굉장히 하이엔드의 기술이지만 그냥 말만 잘해도 쓸 수 있는 기술이 됐어요. 말만 이제 타이핑만 잘 하면 쓸 수 있는 기술이 돼서,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할 건데 자동차의 생성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자동차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쪽으로 머리가 완전히 트인 애가 아닌데 AI 개발을 해야 돼. 너 AI 개발자가 되어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몇 명의 천재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잘 사용하면 된다. 생성 AI라고 하는 게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챗GPT라는 거는 이런 거다. 다 아시죠? 요 정도는 이제 제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챗GPT를 잘 쓰려면요. 자기 일을 잘하는 팀장들 제일 잘 써요. 제일 잘 쓰고 신입사원한테 일 잘 시켜본 사람들 제일 잘 써요. 근데 우리 애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을 해볼 경험이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사회에 던져지게 돼요.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에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AI 네이티브가 될 기회는 있어요. 전문가가 될 기회는 그 사다리가 끊어졌지만 AI 네이티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해보잖아요. 성인들을 교육을 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90년대를 살아왔어요. 9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 용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기반으로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을 해서 검색 기반으로 살아왔는데 이거를 생각을 전환을 해줘야 돼요. AI를 잘 쓰려면 기존에 검색을 하던 방식에서 내 뇌를 좀 바꿔서 생성 AI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돼요. 라고 처음에 생각의 전환을 시키거든요. 그게 전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검색하는 것처럼 계속 AI를 써요. 그렇게 쓰면은 좀 그 AI의 그 능력을 잘 쓸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어린애들은 검색의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생성 AI를 자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성 AI의 네이티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잘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네이티브로 아예 키워버리자, 얘네들을.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일 거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애들을 어릴 때 AI 교육을 시키면 될까? 저게 될까? 좀 커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컴퓨터나 패드를 많이 봐야 되는 스크린 타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애들 졸업 앨범을 가지고 딥페이크를 해서 이상한 영상 만들어서 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문제, 기술이 있는데 그걸 악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계속 내다 보면 창의력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창의성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사고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하고 얘한테 사고를 다 맡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저도 역시나 하고 있고, 진짜일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조기 AI 교육을 시켜서 망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 스크린 타임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거고 이게 게임처럼 중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게임처럼 중독이 될 만큼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타임 문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문제는 AI 리터러시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재밌는 기술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칼 같은 도구인데 AI는 이 도구를 나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가르치는 거. 그리고 창의성은 저는 오히려 AI를 접하면서 막 내 안에 창의성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는 사실 그림 같은 걸 잘 못 그려요. 손이 똥손이어가지고. 근데 AI로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이제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들이 이제 막 눈앞에 이제 그려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미술 도구도 있어야 되고 내가 손으로도 맨날 연습해서 선긋기부터 이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상상하는 걸 말로 표현하면서 창의성을 내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나를 이제 계속해서 예술 작품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사고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왜냐하면 얘랑 얘기를 하려면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그지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 얘랑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한테 지시를 하면 애매모호한 결과물이 나와서 단어 하나를 선정할 때도 아, 얘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알아듣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예전에는 단순 작업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 작업에 시간을 많이 안 쓰고 얘한테 정리해줘, 요약해줘, 뭐 번역해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순 작업으로 인한 시간들을 줄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지난 2년간 좀 더 똑똑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AI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AI는 도구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도구인데 위험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 그리고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그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성인들도 속아요. 성인들도 뭐 이제 뭐 그걸 뭐라고 하죠? 피싱 해가지고 이제 뭐 딸 얼굴로 해서 엄마 나 이제 위험에 처했어 이러면은 이제 돈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기술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피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게 되는지 잘 모른다면 진짜라고 당연히 믿겠죠. 그런 것들의 이해, 지금 현재까지 기술이 얼만큼 올라왔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 디지털도 이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디지털, 뭐 이런 스마트폰 이런 시대를 너무 압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리터러시가 잘 존재를 안 해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 애한테 스마트폰을 언제 주지? 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줘서 뭘 보게 할 건지,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할 건지, 하루에 스크린 타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주면 그냥 풀어버려. 주고 풀어버리고 애가 뭘 보는지 몰라요. 네, 유튜브에서 뭘 보는지 몰라요. 엄마가, 부모님이.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되게 조금 빨리 준 편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애가 뭘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최소한 유튜브는 봐도 되는데 쇼폼은 보지 마. 약간 막 이런 식의 룰이 있어요. 저만의 룰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돼. 이거는 이런 도구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돼. 또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알고리즘도 되게 중요하게 봐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상한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정을 하는 편인데 이 AI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 AI는 좀 더 안전한 거. 그리고 그 뭐지?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는 조금 더 위험해요. 이게 각각의 AI마다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오픈 AI가 만든 챗GPT는 되게 AI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예, 되게 스트릭트해서 챗GPT는 그렇게 위험하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고 있어요. 걔는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되게 위험하대요. 약간 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자유로운 AI가 자유롭게 성장해야지 막 막으면 안 된다 해서 뭐 야한 것도 막 만들어지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 애는 챗GPT는 되지만 그록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야지 정하죠. 그냥 그냥 이거를 뭐 다 풀어버리고 AI 너도 써 그러면서 뭐 AI는 이게 있대 그러면서 야 일론 머스크가 그 만들었대 그러면서 야, 이것도 한번 써봐라.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데 챗GPT는 생각보다 컨트롤이 되게 잘 돼요. 걔네가 그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갖고 다 막아놔요. 이렇게 못하게. 다 막아놔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우리 애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는 안 돼. 근데 오픈 AI는 얘네는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리터러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연구에서는 지금 학습에서도 AI를 이제 쓰는데 이 부분이랑 관련해서 제가 요새 디지털 교과서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에듀테크 거기도 갔다 왔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에듀테크 갔다 왔는데 그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한다 만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에듀테크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동영상을 틀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씨 이건 아니잖아.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디지털 교과서야 그냥 동영상이지. 그냥 뭐 실험 영상 뭐 EBS 동영상을 나오고 유튜브 틀어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아니 이게 디지털 교과서냐고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스레드에서 뭘 봤는데 이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뭐 전기 같은 걸 가르쳐 주는데 손을 요렇게 움직이면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줘요. 예, 막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여시 이게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 나는 찬성. 근데 그냥 동영상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절대 반대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베타 버전이라고는 하는데 준비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디지털 튜터를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데 떨어지셨어요. 아이고. 그 디지털 튜터는 뭘 가르칠까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교과서가 어, 이상하다. 그게 진짜 스크린 타임 걱정이 드는데요. 이게 뭐 계속 동영상 보여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수학 같은 거 가르칠 때 그 내가 이제 틀렸어요.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수준에 맞게 문제를 생성해주는 저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기술상. 가능은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 레벨의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요거 틀린 거와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트레이닝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는 있는데 AI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갖고 아 요거 틀렸어 그러면은 다음 문제집
다음 문제집 약간 요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좋은데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아직은.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완전히 완벽한 맞춤형 교육은 가능한 게 생성 AI 기술인데 지금은 준비 안 됐어요. 맞아요. 준비가 전혀 안 됐고 그냥 동영상이고 그냥 수준에 맞춘 학습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거 정도예요. 예,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반대다. 예,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생성 AI를 내가 직접 이제 잘 다룰 수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한테 맞는 교육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뚝딱 명령어만 치면 결과물이 쫙 나오는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안 써본 사람들 중에. 근데 실제로 해보면 에이씨 결과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끈기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보잖아요. 한번 해보면 되게 뿌듯해요. 되게 뿌듯하고 이게 약간 하나의 프로젝트 같은 느낌? 하나의 프로젝트여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다. 그래서 그 지금 멜로디맘님 말씀 틀린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생성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생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집을 그냥 갖다 꽂아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그 레벨에 맞는 문제집을 이제 주는 약간 그 정도 거기라서 그냥 조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는 옛날에 7 더하기 9랑 6 더하기 9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저의 뇌상 7 더하기 9랑 6 더하기 9의 답이 항상 조금 헷갈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나는 요거가 자꾸 헷갈리는 거면 AI가 얘는 다른 건 다 맞았는데 7 더하기 9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 그거랑 관련된 문제만 쫙 만들어서 연습시키면 금방 좋아지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냥 그 단원을 다시 풀어, 다시 풀어. 너 왜 90점이야? 다시 풀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만 모르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알아. 그러면 요 부분만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공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가 가야 되는 진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AI 교육은 오히려 끈기를 갖게 해주고 결과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이랑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 맥락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제가 헤드폰 이렇게 끼고 있고 마이크도 하고 있고 컴퓨터에 PPT도 끼워놓고 있고 조명도 막 켜놓고 아 오늘 제 라방 하겠구나 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고 그냥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떠다니면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챗GPT나 AI랑 대화할 때는 이런 맥락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지 결과물이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표현력이 늘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게 늘어요. 오히려 그 대충 말하면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정교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저는 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로 야, 그거 이렇게 해도 알아듣잖아요. 야, 그거 하면은 아, 지금 뭐지 하면서 아, 제가 뭐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알아듣는데 AI는 다 일일이 적어줘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해지는 거죠. 정교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인비디오 아이오님이 어떻게 참여하셨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애들을 데리고 가르쳐 봤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 옷 입은 애랑 파란 하늘색 입은 애가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이고 아들 친구들을 데리고 얘네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네를 데리고 AI를 얘네가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잘 배워요. 생각보다. 되게 잘 배우고 얘네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긴 해. 제 친구 제 아들 친구긴 한데 좀 똑똑하긴 한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막 영어로 그 프롬프트를 막 쓰더라고요. 영어로 막 쓰고 키보드 쓰는 것만 조금 어색해요. 얘네들 좀 3학년이라서 아직 그거는 훈련이 좀 덜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얘네들을 데리고 제가 했던 게 그 동화책 만드는 걸 했어요. 예, 동화책 만드는 거를 3시간 동안 했는데 만들었어요. 예, 그림 만들고 스토리 만들고 그거를 이제 캔바까지 가서
이제 하는 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따라와가지고 아 얘네들이 내 생각에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 한 5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이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했는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네이티브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얘네가 디지털 AI 네이티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더 많이 가르쳐야겠다.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으면은 저는 보낼 것 같거든요. 근데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애들한테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남이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AI 뭐라고 뭐라고 해서 가보면 코딩 교육이에요. 코딩 교육. 그래서 아 이거 아니고 그냥 정말 생성 AI를 잘 쓰는 다양한 방법들을 얘네한테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데 없어서 제가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래서 AI 키즈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래의 이런 훌륭하지만 무서운 도구가 있어요. 자, 이걸 알려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가르쳐 보니까 되게 잘 배웠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컴퓨터는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도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배우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어,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써서 뭔가 일을 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딥페이크? 그거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 예,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고, 원어민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솔직히 이제는 앞으로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너무 쉬운데, 챗GPT를 어플로 깔고, 그게 무료에서도 되는지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제를 하시면 거기다 마이크 이렇게 켜가지고 나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다. 지금 나랑 영어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얘기를 하면은 걔가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해줘. 그러면은 질문을 먼저 해서 내가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문법적으로 발음적으로 좀 이상한 거 있다. 걔가 수정 다 해줘요. 예. 그런데 내가 굳이 그 원어민 전화 영어 그리고 원어민 만나서 이제 뭐 토킹하는 것들 돈 내고 굳이 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더 영어 잘하고 그 내 레벨 수준에 정확하게 맞추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애들 그 원어민 전화 영어 같은 거, 인터넷 영어, 화상 영어 이런 거 해봤는데 거기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냥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쭉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 애가 수줍어 내면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해요. 거기서 선생님만 떠들어. 그러면 듣기 평가 같은 거죠. 선생님만 계속 노래해. 우리 애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그거 시간당 돈이 얼만데요. 예. 근데 AI 챗GPT 쓰시면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누르면 마이크만 누르면 영어 계속 할 수 있어요. 걔가 교정 다 해주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것도 라이팅이 정말 미쳤죠. 옛날에 제 친구가 외교관 준비를 한다고 외무고시를 보는데 거기는 하이엔드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A4 한 페이지를 이제 프루프리딩 봐주는 게 그 당시에도 몇만 원씩 했어요. 한 장당 몇만 원씩.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도 교정을 그냥 얘가 순식간에 봐주죠. 예. 제가 주변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한테 챗GPT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냐라고 많이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근데 그냥 뭐 굉장히 하이엔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낮출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낮춰줘. 더 쉽게 낮춰줘. 유치원 수준으로 낮춰줘. 하면은 또 쉬운 단어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영어 교육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마지막 게 되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좋은 것 같은 게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애가 궁금해해. 그러면은 이거를 뭐 내가 아는 수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애가 갑자기 뭐 양자역학이 뭐예요, 엄마? 이렇게 물어봐요. 양자역학에 대해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아도 이거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얘한테 물어봐요. 야, 양자역학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알려주고,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은 정말 시각 자료까지 만들어내요. 예, 시각 자료로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거를 해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뭐 선생님들 뭐 자료 만드는 거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로 뭐 당장 뭐 내가 직장에서 쓰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아, 그거 AI한테 해가지고 내가 좋은 결과를 아이한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AI 키즈랩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성인들 대상으로는 따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난이도가 있죠. 예, 난이도가 있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완전 초등학생, 완전 초등학생이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수업을 1, 2, 3 레벨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오픈되는 프로젝트성 수업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진행해 보니까 애들이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뭐 동화책 출판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소설책을 읽고 음악을 만든다든지, 미드저니를 그려서 내 티셔츠를 내가 그려서 만들어 입는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젝트성 수업을 준비를 중입니다. 예,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일이 생겨요. 계속 일이 생기고 지금 일을 막 정리를 다 했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알아두셔라.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생성 AI는 결과물을 내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방식을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엄격한 의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니지만 그냥 좀 이 말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작년에만 해도 기사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면 연봉이 막 3억이다. 이게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업은 없어집니다. 예. 그거는 약간 인터넷 검색사 같은 거예요. 예. 누구나 이걸 해야 되는 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았잖아요. 인터넷 시대에 검색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은 좀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구나 가져야 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독특한 이 직업을 갖는 사람만 필요한 직업은 능력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를 굉장히 명확하게 선택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게 도구로 쓰는 건데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어서 지금 이 현재 시점의 기술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돼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내가 그 공부를 할 때도 아, 저거는 AI가 저렇게 잘하는 거를 내가 굳이 공부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AI가 잘 못하네? 그러면 내가 이런 능력을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부모님도 하실 수 있고 아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런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한계 너머의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AI 키즈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만들고 있고 커리큘럼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알아두셔라.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요즘은 하느라고 사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목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 되는 인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분은 또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입을 해두시면 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할 거고 지금 질문이 50대 주부인데 저 같은 초보자형 교육과정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약간 애매해요. 저한테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AI 키즈랩에서 진행하려는 거는 진짜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네, 초등학생들 대상이어서 굉장히 쉬운 느낌으로 갈 거고 제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워서 예전에 한번 환불해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환불해 드려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어 아마 그 아주 쉬운 그런 내용들을 하는 다른 강사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초딩들, 완전 초딩들이나 아니면 아예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대학생분들, 주변 동기들을 봐도 AI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AI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과외를 시도해 보려고 하신다. 청소년 대상으로. 이에 앞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AI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답변을 한번 주어 보세요. 어, AI 과외. 제가 하려는 거는 과외는 아니에요. 예, 온라인 교육이에요. 근데 저는 과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애들한테는 과외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그 모든 사람들한테 과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가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AI 교육이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비싸지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나의 거가 되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이준성님 보면은 본인이 과외를 하면 직접 가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이 어 이거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게 저는 온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준성님은 직접 가는 과외를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저는 과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외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 대신에 가르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돈 내고 가르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내가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르쳐 보면 남의 애는 오히려 좀 잘 가르치는데 막 그 이지한 마음으로 가르치는데 우리 애가 가르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어, 근데 약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 의뢰를 받잖아요. 강의 의뢰를 받으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또 강사들을 섭외해요.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뭐 시니어, 그리고 이제 저가 주로 가는 강의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기업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행사를 해. 그러면 그 행사에서 뭔가 교육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특강 강사 형태로 저를 많이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일반인, 그리고 완전 직장인, 그리고 시니어 이런 쪽으로는 AI 교육이 가는데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여기 중에서 혹시 회사나 이런 데서 무료로 AI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예. 오히려 그쪽이 더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훨씬 많이 필요한데. 수학, 영어 같은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AI 교육을 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당장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뭔가 요즘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종 있죠, 학종. 학종 같은 거 이제 하면은 그런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엄청 되거든요. 예. 이거를 할 때 뭐 단순하게 뭐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뭐 정리하고 글 쓰고 이런 거에서부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저희 애들은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 애들은 제가 이제 AI 동원해서 뭐 프로젝트 만들고 뭐 글쓰게 하고 뭐 책도 쓰게 하고 뭐 안 하겠습니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제 저희 애들을 시험 삼아 돌려보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프로젝트로 AI 키즈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 아이들의 프로젝트 안에 이런 많은 AI를 통한 결과물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어, 실제로
하려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프로젝트 만드는 거. 근데 AI를 하면 엄마도 좋고 애들도 좀 편하고 그리고 아니면 AI 쪽으로 아예 방향을 이렇게 해주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부모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이 관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척 조카에 대해 여러 교육 팁을 주고 있는데 초사 혼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초사 조카라면 AI 과외를 완전 추천해드려요. 맞아요. 과외가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옆에 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이죠.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AI 키즈랩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접속을 하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알람이 가는 그런 형태로 정도 관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답이 없죠. 그거는 이제 혼자서는 사실 안 되고 챙겨 주셔야 되죠. 예, 학원 가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학원이 있으면 저도 학원을 보낼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를 일일이 막 커리큘럼 짜가지고 저도 힘들잖아요. 어른들 가르치면 편한데. 근데 이게 없다, 아직은. 그래서 뭔가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애들, 또 컴퓨터 키보드 정도를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나는 이게 고민이다. 이런 것들. 전 아이가 어려서 더 키우고 나서 반부마마님 커리큘럼 온라인 교육 시키고 싶어요. 아, 잠깐 이게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지? 잠깐만. 근데 AI 교육은 다른 영수 과목과 달리 트렌디한 부분이 중요한데 과외라면 맞춤 교육이 가능해서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과외를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근데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네. 과외는 과외니까요. 선생님도 많이 없고, 예, 그죠. 저도 과외로 저희 애들은 가르치겠지만 다른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냥 가긴 어렵죠. 그게 현실이죠. 예. 현실적으로 과외가 제일 좋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어머님들이 조금 잘 배워두시면 그 애들한테 맞춤형 과외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손쉽게 나와요. 생각보다. 물론 AI 교육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과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온라인 수업 후에 부모님께 인정 멘트를 몇 가지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은 내용을 모르지만 코멘트를 알려주시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의 효과가 있을 듯요. 맞아요. 이런 뭐 이렇게 뭐 도장 찍기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레벨이 있는 일반 프로그램은 그냥 이제 듣고 실습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지만 프로젝트성 수업을 저는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눈에 나오게 뭐 정말 티셔츠가 인쇄돼서 나오게 내가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책이 정말로 나오게 인쇄돼서 나오게 그렇게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하려고 해요. 프로젝트라면.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 우리 애가 이런 거를 만들었어? 이렇게 되게 예. 그림 해서 티셔츠가 집으로 배송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AI로 동화책 만들기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교육은 안 하거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걸로 성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수익화가 돼야 돼요. 수익화가.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렇게 만들어 갖고 수익화가 안 될 텐데. 수익화가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왜냐면 아마존에서 동화책이 팔리려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뭐 잠깐 이렇게 몇 시간 배웠다고 해서 그걸로 책을 만들어서 팔려서 내가 돈을 벌 정도가 되려면 되게 하이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배우려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컨셉도 잘 잡아야 되고 동화책에 대한 뭐 키워드 분석도 다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안 하는데 애들은 또 달라요. 애들은 제가 예전에 애들 동화책 해서 아마존에 다 올려줬거든요. 아마존에 올려줬더니
다들 너무 신난 거야. 애들이 너무 신나고 부모님도 너무 신나고 부모님도 우리 애가 만든 책이 아마존에 올라가 있다. 이런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은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런 교육들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인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하면은 애매하죠. 예, 애매하죠. 그래서 애들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진행하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다. 완전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원래는 제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교육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지가 좀 오래돼서, 그거는 비추드립니다. 예, 비추드리고, 어, 성인들을 위한 교육은 제가 작년에 촬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 강의 내용을 지금 업데이트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해서 아마 11월 이후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공지를 드릴 거고, 퀴즈는 올해 안에는 나옵니다. 예, 퀴즈는 올해 안에 나온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언제 나와요? 막 이렇게 막 해주세요. 예. 아는 척하는 멘트 있잖아요. 오늘 프롬프트 쓸 때 막힌 부분 있었어? 어떻게 해결했어? 아, 이런 거를 한다. 다시 공부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죠. 예. 그 기존 강의 수강생분들은 그냥 이제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쿠폰을 넣어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초딩들 공부해야죠. 예. 업데이트가 지금 제가 원래는 부분 업데이트를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안 돼요. 예. 완전 싹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1년 만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MBA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갑니다. 네,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제 강의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학과장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살고 있고요. 목소리가 일단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말을 또 안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AI 퀴즈랩 빨리 언제 되냐고 재촉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게으르지 않고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AI 챕터를 열어볼 의지가 생김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플레자님이시죠? 예, 첫라방 들어오셨는데 라이브까지 들어와 주시고, 예, 매주 와서 제가 요 시간에는 떠들 거예요. 그냥 AI 토크.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그냥 됐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요 시간에 이제 라방을 할 거다. 궁금한 거 있으면 요 시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I 키즈랩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프진 않은데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